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자 오늘 밀떡 어떤 이야기 준비하신 겁니까? 사실 북한에서 도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계속해서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한다. 뭐 네. 이럴 때 여러 매체에서 또 뉴스에서 이야기들을 하는데 대부분은 어떤 메시지를 주는 그런 행위들이고 거기에서 밀리터리와 관련돼 가지고 뭐 이야기할 것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저거는. 정확하게는 이야기를 할 능력이 있는 기자들이 별로 없는 거죠. 복붙한 기사들을 너무 많이 봐요. 저도 그런 기사 뜰 때마다. 네. 그런가요? 하여튼 뭐 정치적인 국제 정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는 또 그 발사가 주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초점인 거지 그것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혹은 어떤 무기체계다, 무기체계의 성능은 어느 정도다 또 어느 수준에 와 있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할 만한 특징적인 것들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요즘에 그 정세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탄도미사일이냐 순항 미사일이냐 극초음속 미사일이냐 그러니까 이걸 나누지도 못하는 기사들을 봐요. 한 번씩. 그러니까 그냥 미사일 도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미사일인지 그리고 그 재원을 분석을 하잖아요. 우리 군에서도.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되면 또 북한에서도 무슨 확인해 주는 것처럼 그렇죠. 아닌데 우리가 쏜 거 그거 아닌데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또 그들이 주장하는 재원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떡들은 또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들을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한참 때 생각해보면 온 국민이 ICBM을 알고 네. SLBM을 알고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하고 달리 또 지금 등장하는 미사일들 특징이 뭐지? 왜 저걸 쐈지?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들어간 게 초음속, 그다음 탄도미사일. 뭐 너무 복잡해요 이게. 일단 요거부터 나눕시다. 일반적으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적어도 이거 구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어떤 차이입니까? 탄도미사일은 우리가 탄도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네. 그렇게 가는 가장 쉽습니다. 포트리스. 발사가 돼서 기동이 그렇게 되는 대기권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제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아주 길게는 대륙을 넘나드는 그런 탄도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탄도를 그리면서 가는 높이 올라가서 떨어지는 그런 미사일들을 총칭해서 그냥 탄도미사일이고 순항미사일은 우리가 흔히 크루즈 미사일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죠. 미사일인데 주로 아음속으로 해가지고 지표면을 스치듯 지나가는 지표면 혹은 수면을 해수면도 그렇죠. 마찬가지죠. 해수면에서 해상 무기 체계로 발사가 되면 해수면에서 주로 하고 또 지상에서 발사되더라도 해상을 거쳐서 어느 적성국으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해수면으로 가는 그렇게 순항을 한다. 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순항한다 해가지고 앞서 뭐 무기 체계에서도 뭐 지형 추적, 지형 회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거기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미사일에. 순항 미사일에.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이제 순항 미사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자, 그럼 탄도 순항 나눠줬어요. 지금 우리가 또 얘기할 게 이제 극초음속이잖아요. 자, 일단은 극 빼고 초음속부터 따지자면 이건 빠르다는 얘기죠. 음속보다 빠르다. 음속을 돌파하는 초음속으로 간다. 초음속으로 날아간다 해서 초음속 미사일이고 아음속 미사일과 대비해서 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고 탄도미사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탄도미사일은 전부 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 대기권을 뚫고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기권을 뚫고 나간다는 부분에 있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사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 발사체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뚫고 나갈 수 있는 거고 말씀하신 초음속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발사체 기술을 가졌느냐 북한이 그런 기술이 있냐 없냐 뭐 연료를 뭘 쓰냐 이런 얘기를 쭉 해왔던 건데 근데 그 대기권 밖을 나갔다가 대륙을 건너서 미국 본토를 때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우리가 맨날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근데 미국까지 갈 거리를 정상적인 각도로 쏘면 미국 가버리면 큰일 나니까 이걸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니야. 고각으로 멀리 갔다가 더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게끔. 근데 이거 길이로 재보면 미국까지 갈 거리야. 각도만 맞추면. 그래서 고각 발사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니까 이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초음속 미사일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극이 붙었단 말이에요. 극초음속은 마하 5 이상을 초음속인데 통상적으로 겁나 빠른 초음속이네요. 그렇죠. 아유
좋은 표현이었어요. 영화로 보면 네. 탑건 매버릭에서 그죠. 시작할 때 네. 예. 그런 능력치를 보여주는 것들이 나오죠. 그죠. 네. 거기서 이제 그 매버릭이 네. 탐 크루즈가 객기를 부리죠. 고마해 했더니 고마해. 한 번 더 할래. 스크램젯 엔진을 이용해 가지고 극초음속의 어떤 비행체를 조종하고 그러다가 장면이 나오죠. 뻥 해가지고 어디 딴 데서 이렇게 깨잖아요. 어디 술집 가고 네. 그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예.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에데리스가 그 사령관 나오는데 너무 화가 나고. 영화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참 이건 좀 여담인데 네. 최근에 제가 그 OTT에서 네.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킬러들의 쇼핑몰이라는 시리즈를 네. 봤어요. 이게 킬러들 얘기다 보니까 총이 무진장 나옵니다. 네. 그 총 한번 언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총 소개 뭐 좋죠. 재밌고. 근데 내가 옛날에 보던 건 뭐 리볼버 정도였는데 네, 네. 그리고 뭐 콜트 뭐 이런 권총 같은 거인데 희한한 것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눈이 광기에 번뜩인 걸 보셨어야 되는데.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드론이 떠가지고 그 총을 막 쏴요. 네. 근데 무슨 총 같은 생긴 거 빵 쐈는데 드론들이 다 죽어. 드론을 죽이는 총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맞추는 게 아니라 뭔가 일종의 재밍 총이죠.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개 기업에서 벌써 개발을. 그러니까 했죠. 그거 시리즈 좀 보시고 네. 좀 알려줘요. 알겠습니다. 네. 빨리 하래. 네. 자,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자고요. 예. 이게 극초음속은 어디까지 갔느냐? 어디까지 그 북한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전 세계의 극초음속 미사일, 탄도미사일이든 아니면 활공체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미사일을 개발해서 실전 배치까지 한 국가는 현재로서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특히 중국의 둥펑 17, 요 탄도미사일은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인데 글라이더형으로 흔히 얘기하는 활공체죠. 네. 글라이더 형식으로 돼 있어서 고도 한 100km 선에서 70km에서 100km 선을 넘나들면서 상하로도 막 기동을 하고 그리고 좌우로도 기동을 하는 그런 변형 기동을 하고 있는 그런 미사일로 상당히 추적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격추시키기도 상당히 어렵죠. 글라이더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서 아예 동력을 꺼버립니까? 탄두부가 글라이더랄지 가오리형이랄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이 돼 있어요. 그래서 둥펑 17이라고 쳐보시고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인데 그 미사일과 동일하고 너무 흡사한 그런 미사일을 개발을 했다고 하면서 북한에서 발사를 했죠.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2년 9월 28일 날 발사를 한 걸로. 21년이네요. 21년 9월 28일 날 발사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21년 있습니다. 9월까지만 기억해도 대단하다 싶었을 텐데. 21년 만에 대단한 거죠. 그것은 기억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생일이에요? 의미가 있으니까. 9월 28일이? 아니요. 그럼 아무 날도 아닌데 걔네가 그 발사한 그 의미 있는 발사체를 그 미사일 발사한 자체가 날짜. 굉장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굉장히 형수님 생일은? 네? 이거 잘 몰라. 12월 23일입니다. 예, 그래요. 그 발사 때에 사실 그 보도가 크게 났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죠. 아무도 그런 거는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매일매일 뉴스 보고 전하는 게 일인데 지금 내가 모르겠단 말이야. 네. 그 날짜와 그리고 지금 가오리 형 뭐 어쩌고 얘기했던 이 내용들이 정말 그토록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 언론들이 더 집중해서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겠죠. 분명 그런 내용들이 없었어요. 제 기억에도. 예. 그것은 근데 가오리 형은 사실은 상하 기동도 해야 되고 좌우로 이렇게 막 변형 기동을 해야 되는데 시험 발사에서 그런 변형 기동을 하다가 실패를 한 걸로 분석 결과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그런 것들이 굳이 보도도 안 됐을 뿐더러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싶네요. 그것은 실패를 했어요. 최근에 뭐 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었다면서요? 그 신경 쓰이는 게 바로 그 1월 14일 날 발사를 했는데 24년 1월 14일. 네, 그게 가오리 형의 어떤 변형 기술이 안 되니까 원추형이라고도 하고 원뿔형으로 이렇게 길쭉하면서도 뾰족하게 삼각형, 원뿔형 삼각형 뭐라고 그러죠? 원뿔이라고 그러죠? 맞죠? 네. 그런 식으로 탄두부가 돼 있는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고 그걸 동그란 준중거리 사거리를 갖고 있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기존에는 이걸 액체 연료로 발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1월 14일 날 이걸 고체 연료로 발사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발사 준비 시간도 굉장히 짧을 뿐만 단축되고.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걸 추적해서 격추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아하. 그런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한 거예요. 예. 그것도 성공했어요. 음흠. 좀 더 낮게 기술을 낮게 해서 음. 그것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좀 크죠. 그러니까 탐지와 요격이 더 어려워졌다. 네. 음. 이 부분은 뭐 우리가 그렇게 좀 암울하니까 얘기 잘 안 해요. 그렇지만은 확실하게 우리가 요격을 할 수 있다? 격추시킬 수 있다? 장담 못 해요. 그 지금까지 북한 미사일 도발이 있으면 언론들이 주목했던 거는 그 ICBM이냐 아니냐, 뭐 미국까지 갔냐, 어디에 떨어졌느냐, 뭐 일본을 넘어서 떨어졌다, 뭐 이런 등등등. 아니면 뭘 시도했다는데 실패했다더라. 네. 그리고 고체 연료를 이번에는 성공했다더라, 실패했다더라, 뭐 등등등의 얘기와 함께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미사일이다 등등등을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말씀하신 그 꽃갈콘처럼 위에가 이렇게 생겨 있는 그 아이는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핵탄두 물론 소형화가 확실하면 실을 수 있고요. 거기다 지금 모양을 볼 때는 제가 보기에는 다탄두로 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술이 고도화된다 그러면은 우리로서는 계속해서 방공 능력을 그거에 맞춰서 계속 가져가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 미사일이 북에서 실험에 발사에 성공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까지 뭐 보도 나온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발표 나온 거. 격추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표현을 제가 쓸게요. 음흠. 그 얘기는 바꾸어 얘기하면 격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예 그냥 뭐 항복 이런 그건 게 아니고 아니다. 그런 것이 왜냐하면 그 원뿔형은 상하로의 기동이 잘 안 돼요. 어려워요. 네. 그리고 좌우로의 그런 선의 기동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탄도미사일 중에 선의 기동을 하는 것들은 꽤 있어요. 이스칸데르 계열의 미사일들은 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목표로 해서 개발된 방공 미사일들이 뭐예요? 패트리엇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크라이나전에서 증명도 했고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격추를 못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고체 연료니까 얘들이 빨리 준비할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는지를 뭐 우리가 감지를 하고 있다가 바로 그 뜨기 전에 이제 원래는 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될 경우에 그렇죠. 발사됐다. 그런다 하더라도 패트리어트 등으로 잡을 수는 있다. 네, 잡을 수 있고 그거 이후에는 뭐 텔이라고 그러죠. 발사 플랫폼이 되는 이제 발사 차량들을 움직일 추적해서 테니까, 예. 때릴 수 있죠. 네. 그리고 그 발사 차량들을 아무리 많이 운영한다고 그래서 북한에서의 능력의 한계는 분명히 있는 거고 그리고 북한에서 발사 장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산지 예. 지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정시켜 놓고 발사를 하는 경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데를 노리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그리고 또 하면 거기를 계속 보고 있겠지. 당연히 그렇죠. 보고 예.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말씀대로 이제 눈에 정확하게 보고 있어야 되는 그렇죠. 것.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뭐 위성 사업도 하고 있고 제가 다른 에피소드를 통해서 말했던 모든 것이 종합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뭐 불안해하거나 그럴 건 아니지만 아주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지금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네, 보여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애써 좀 무시하고 지나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어찌됐건 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치적인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김정은 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이유에서든 한번 누르면 뭔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대응을 잘하고 있는가,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 그럼 이 속된 말로 이 미사일이 날라오면 우리는 뭘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천궁으로 막아야 되나? 아, 대한민국은 일단 패트리엇과 LSM이 이제 실전 배치가 되고 있으니까 그걸로 일단 막고 그 이후에 또 하층에서는 하층 방공망으로 막아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천궁 2도 가능합니다. 퍼센테이지는 어느 정도 보세요? 그러니까 방어율. 아, 이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다층 방공망이라는 건 어찌됐건 구축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걸로 걸러낼 수 있을 정도의 수준? 제가 본다면 조금 보수적으로 봐서 70%는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70%. 네. 그러니까 10발을 쏘면 7발을 막을 수 있다.
근데 그 10발 쏠 수 있는 그 준비 과정을 우리가 추적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첫 한 발은 놓칠 수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그래서 그 아이를 어찌됐건 다층 방어망에서 한 70% 정도를 방어한다면 그 뒤로 준비되는 것들은 이미 그때 우리는 못 뜨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굉장히 큰 방점을 두고 있는데 어찌됐건 한 발이라도 날아와서 어디 떨어지면 그건 치명적인 거잖아요. 패닉이 올 수도 있죠. 그때부터는 아무도 통제를 못하는 거죠. 전쟁의 첫 방아쇠를 당긴 순간 모든 계획은 다 오그러지는 법이니까. 야, 앞으로 그럼 우리 갈 길이 머네요. 아주 멉니다. 네. 아주 멀고 그리고 이 북한에서 계속 고도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유의미한 발사인 경우에는 군사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심층 보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 제가 시비 걸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지레짐작으로 쫄아 있는 건 아니냐. 우리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니다. 우리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보통 군 관계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잡을 수 있다라고만 얘기하는데 그 잡을 수 있다라는 근거는 조금 낮추어 보면 70% 아주 뭐 좀 높이 봐도 80%를 잡는다는 얘기지 완벽하게 100% 다 잡을 수 있다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방어자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방어와 공격을 또 그렇게 삼축 체계라는 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단면으로 봤을 때의 위협이 되지만 넓게 보면은 좀 위협이 덜 되는 그런 거지. 그것을 그냥 한마디로 퉁쳐서 우리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군 관계자분들이 주로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 우리도 대응하는 걸 보복을 해야 되면 우리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진 거잖아요. 우리들도 시작한 지 꽤 됐죠. 우리도 배치해서 유사시에는 북한이나 북한을 지원하는 국가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를 해야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가장 좋은 방어는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에 또 무한정 돈을 쓸 수는 없는 거니까요. 참 어려운 문제이죠. 사실은 전쟁이 없으면 제일 좋은 거지. 그러니까 개발해놓고 안 쓰는 게 가장 좋죠. 무기 체계라는 그렇지만 거가 준비는 해야 된다. 그럼요. 준비는 있는지 하는데 없는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 준비도 뭐 설렁설렁해서 될 건 아니고. 그래서 철저히 해야죠. 네, 우리 그 밀떡 청취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발사한 것이 화성 11 나형입니다. 가형이 있고 나형이 있는데 나형을 그쪽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고체 연료를 그런 발사체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것들에 대한 고도화 부분을 살펴보고 그리고 화성 8형이 있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글라이더형. 그 부분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물론 미국도 격추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중국이나 러시아 정도가 운영할 수 있다. 실전 배치되어 있는 거지만 상하 좌우 다 기동이 가능하고 그런 건 아직까지는 그것을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막기 위한 격추하기 위한 어떤 우리의 방어망, 그러니까 뭐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 치면 방패에 대한 우리는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좀 진행이 돼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진짜 미국은 굉장히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성과물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탁 튀어나온 건 없구나. 아직. 우리가 늘 봐오지만 이런 게임에 창과 방패의 요 탄도미사일과 방공망의 게임에서는 방패가 좀 불리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뭘 들고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방공망 중에서 이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진짜 레이저 요격 체계 정도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시대까지 간다면은 이 일이 커지네. 빨리 레이저 요격 체계도 개발해야 되겠네요. 자, 관련해서 여러분의 의견이 또 다르게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뭐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 좀 달아서 함께 소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꼼꼼히 읽고 있으니까 밀떡을 시청하시고 또 청취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형태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방송에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요. 네. 또 그게 또 소통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북한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뉴스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부각이 되고 있어서 우리 박찬준 위원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애타하시다가 이 밀떡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밀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아이템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